AWC 2025 in 서울 2부의 마지막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의료 격차 해소와 AI 세션의 패널 토론 시작할 예정인데요. 먼저 토론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좋은 강연 진행해 주셨죠. 이형철 서울대학교 헬스케어 AI 연구원 부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오늘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패널로는 이준영 차헬스케어 AI 기획실 전무님, 박준민 코어라인 소프트 CPO님, 그리고 이승빈 마크로젠 최고과학 책임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앞으로 나와 계신데요. 먼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의 이형철입니다. 제가 사실 좀 은연중에 제가 10분 더 많이 하고 토론을 10분 짧게 해도 될까 생각했었는데 바로 그 마우스를 끊어버리는 걸로만 지금 여기 또 시간을 갖다 주셨는데 끝나면 또 요 마이크 꺼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시간인 만큼 또 이제 길어지지 않게 적당한 시간에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이제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 토론할 주제는 이제 공공의료에 있어서 이 AI 기술 확충을 통한 의료 격차 해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계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각자 좀 순서대로 좀 자기소개 및 뭐 좀 관심 분야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준영 전무님부터.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차헬스케어에서 AI 기획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저는 아마 이번 행사의 공동 주최 기관인데요. 한국 정보통상산업진흥원 나이파라는 기관에서 한 16년간 근무를 했고요. 뭐 퇴사 전까지는 한 8년 정도 디지털 헬스케어 쪽 담당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잠깐 좀 있었고요. 작년부터는 차 헬스케어에서 AI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해왔던 부분은 AI나 IT, 현재는 AI죠. AI를 기반으로 해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좀 더 효율화시키자라는 측면에서 계속 기획을 해왔고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차 헬스케어에서도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기획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AI라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AI가 헬스케어라는 도메인 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오늘 주제인 유료 격차 그리고 지역 간의 유료 격차, 사람 간의 유료 격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사장님의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 제 개인적인 견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준민 코어라인 소프트 CPO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의 박준민입니다. 저는 원래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대학병원에 한 15년 이상 일하다가요. 한 3년 전에 코어라인 소프트에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주로 제품 전략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임상 관련해서 임상 시험이나 연구자 협업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희는 의료 영상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CT 영상을 분석하고 다양한 질환에 대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좋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분들과 대화하는 자리 함께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빈 마크로젠 최고과학 책임자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마크로젠에서 CSO 맡고 있는 이승민 박사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이라는 데서 이제 학사랑 박사까지 다 받고 마크로젠에 들어와서 연구자로 시작을 했다가 감사하게도 이제 올해부터 CSO를 맡게 됐고요. 마크로젠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마크로젠은 이제 유전체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생명공학 업체이고요. 한마디로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환자들의 이제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예측하고 또 진단하고 마지막에 치료까지 도움을 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그 유전체 검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뭐 그게 뭔가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DNA의 서열을 읽어서 이 DNA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업체이고요. 한마디로 저희는 모든 인류에게 그 당신의 DNA 블루프린트를, 그러니까 몸 설계도를 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좀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AI 관련된 포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해 볼 건데요. 첫 질문은 이제 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의료 접근성을 좀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네이처에 출판된 논문 중에 그 저희 의사들끼리 이제 좀 이거 큰일 났다 막 하면서 돌려봤던 논문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저희 CPX 시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가면 이제 모의 환자가 앉아 있고 자기가 이런 증상이 있어서 큰일 났다면 했는데 뭐 이제 뭐 그 환자가 이제 뭐 맹장염인 경우도 있고 뭐 에이즈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나리오 기반으로 이제 하는데, 그거를 이제 AI 시스템으로 챗봇 형태로 그래서 159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실제 그 의사들과 그 다음에 그 이제 AI 시스템을 비교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품질 평가를 32개 항목에서 했는데, 그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이제 26개 중에 25개 항목에서 그 AI가 의사보다 더 나은 점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도뿐만 아니라 이제 공감 능력이라던가 뭐 설명력, 친절함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AI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손잡아 주는 것밖에 없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옛날에 이제 그래서 그러면 좀 더 나가서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AI 모델이랑 이제 대화를 하고 거기서 만약에 그 처방전까지도 출력을 해줄 수가 있으면 이제 그러면 뭐 앞으로 이제 뭐 섬에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뭐 응급 상황에서 의사가 없을 경우에 아까 소아에서의 그런 응급 진료 어려움도 이제 있었는데 AI가 응급 상황에서 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토론 참가자분들께 그러면 이 의료 접근성에 있어서 AI의 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예. 네네. 예, 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뭐 접근성이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뭐 국가마다 조금 접근성에 대한 해석 부분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이제 원격 진료가 일정 부분 활성화돼 있고 잘 되고 있다고 하는 미국 같은 나라보다는 속된 말로 땅이 작고 실질적으로 뭐 동네에 나와서 도보로 아니면은 버스나 택시로 몇 분 거리 안에 동네 병원이 있는 굉장히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갖고 있는 국가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라 했을 때 지역 베이스로 잠깐 좀 예시를 들면, 제가 이제 공교롭게 2005년도에 제가 이제 그 업무를 하다가 배정받았던 업무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원격 진료 업무를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원격 진료를 좀 기획을 하고 실제 2006년부터 이제 시범 서비스를 복지부와 같이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이제 기획했던 서비스 중에 하나가 도시 지역에 대한 원격 진료가 아니라 도서 지역 그리고 산간 지역 같은 곳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충남 서해안에 섬이 많죠. 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격 진료, 뭐 병원성 기반의 원격 진료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뭐 독도 경비대, 굉장히 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군 장병들이 계신데 의료 수준 자체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독도 경비대에 대한 원격 진료, 그리고 뭐 강원도나 경북 영양공 쪽에서 산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병원에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 주민분들에 대한 원격 진료를 진행했었는데, 그 당시는 2005년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AI 기능도 없었고 고속의 네트워크망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 진료라고 해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원격 진료의 서비스 수준은 아니었고, 뭐 좀 기술 수준 자체가 좀 낮은 수준이었긴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국엔 뭐냐면은 AI라는 거는 의료진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 AI 기술을 활용해서
의료진들이 직접 가서 진료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AI를 통한 지역 격차의 위로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최근에 뭐 AI의 기술 수준을 보더라도 일정 부분 뭐 폐암이나 뭐 유방암이나 다양한 AI의 진단 소프트웨어의 정확도는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95%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만 이제 모든 질환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영상 기반으로 해서 인풋 데이터가 좀 깔끔한 질환에 대해서는 95% 이상을 생각하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일정 부분 AI가 의료진들의 어떤 도움을 주고 보조를 하고 해서 어떤 그 뭐 의료진이 취약한 부족한 그런 지역의 어떤 위로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로 격차라는 지역적인 특히 지역적인 위로 격차에 가장 선결적으로 적용해야 될 기술이 AI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 자체적으로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실증하고 계시는 AI 위로 서비스들의 신뢰성 그리고 임상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하면 그런 서비스들을 다양한 어떤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들에 적용을 시켜서 지역민들의 어떤 위로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보일 수 있게 지원해 드리는 게 어떤 정부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될 하나의 좀 사업 아이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준민 CPO님. 네, 이준영 전무님이 제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을 상당수 얘기하셔가지고요. 저도 다 동감을 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결국 의료 격차가 존재하는 게 사실은 수도권과 같이 민간 병원이 접근하기가 편하고 환자들도 뭐 원하는 대로 병원을 갈 수 있는 상황이면 사실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저희가 공공의료 특히 지방에서 도서상관 지역과 같이 또 그 지역에는 고령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병원을 가려면 거리상 문제도 있고 거동도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원격 진료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당연히 저희도 시범적으로 몇몇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시나리오만큼 AI가 완벽하면 어떤 심지어는 중증 질환까지도 커버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복잡한 표현형을 나타내는 환자를 대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임상에서 보는 환자들은 증상이 애매한 경우도 많고 특히 고령 환자들은 매우 심한 상태지만 단순 피로감을 호소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재 기술 단계에서는 이게 뭐 이 범위를 넓히는 걸 고려하고 그를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좀 더 안전한 영역에서부터 원격 진료를 확장해 나가는 방향이 접근성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자들이 병원이 먼 환자들 같은 경우 지방의 경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해서 환자들의 뭐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이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예방적인 관리 차원의 기능을 하는 공공병원의 역할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추가로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승빈 책임자님. 뭐 항상 모든 게 그렇다시피 마지막에 이야기하면 할 게 별로 없어서 저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공공의 뭐 그 역할이라든지 또 거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을 너무 잘 설명을 주셔서 좀 더 이렇게 additional value를 드릴 수 있을 만한 게 마크로젠에 조금 진행 중인 그냥 예시를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크로젠은 이제 이런 임상 그리고 영구적인 DNA 검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소비자 대상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 있습니다. 젠톡이라고 하는데 뭐 그 상품을 소개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DNA 검사를 해서 고객분들께 돌려주는 이제 굉장히 심플하지만 파워풀한 그런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고요. 뭐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그 나의 트레이트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129종이 넘는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 결과를 돌려드리거든요. 이게 뭐 임상 테스트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놓고 저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를 200장이 넘는 PDF를 저희가 돌려드려요. 그러면 사실 그걸 다 읽고 있을 고객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근데 유전자 검사는 또 결과는 받으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사이언티픽한 결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ChatGPT 기반의 Genetic Counseling 챗봇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그 젠톡 검사를 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많은 기술들이 나왔지만 보통 이제 RAG라고 하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써가지고 그 저희의 PDF 결과를 다 읽어본 상태에서 챗봇이 태어나가지고 고객들이 그냥 나 무슨 항목의 결과 뭐였지, 점수 뭐였지, 그리고 나 점수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내 라이프 그 가이드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그냥 인터랙션을 하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이 하나의 접근성을 낮춰주는 베리어를 낮춰주는 그런 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미 좋은 답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부터는 반대 순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좀 약간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런 미국에서도 이제 사실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부터 사실 이거를 이제 뭐 얼터너티브한 메소드들을 제공하면서 홈케어, 그러니까 병원에 꼭 안 와도 된다, 너네는 그냥 홈에서 이제 방문으로 하겠다라는 던가 이런 식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AI가 만약에 굉장히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뭐 처방전까지 잘 뽑아준다고 한다면 아마 시범 사업 형태가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케어톡 같은 거에서 처방전이 바로 나온다고 하면 아마도 이게 엄청난 경제성이라던가 뭐 환자의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섬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경제성을 이제 누가 한 조직 다 국가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책임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기도 계속 의사가 다 붙어서 이렇게 지금 원격 의료 시범 사업처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것 좀, 그러니까 AI 온리 혹은 이렇게 AI 플러스 의사 도장 이렇게 될까요?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짧게 좀.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굉장히 좀 흥미롭게 읽은 책이 있는데 Deep Medicine이라고 하는 이제 에릭 토포 저자가 이제 적으신 그 책이 있습니다. 또 그분이 또 적은 책이 뭐냐면 The Patient Will See You Now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 병원 이제 세팅에서 The Doctor Will See You Now 이러면서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The Patient Will See You Now라고 해서 환자 중심에서 이제 의사가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저는 좀 그려지고요. 그래서 당연히 AI 기술로 이런 전문적인 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AI가 보조를 무조건 해줘야 될 거지만 역시나 의사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은 남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조금 더 이제 아이 컨택트하고 아까 3분 공장 이런 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 환자의 좀 이모셔널 서포트를 해주고 조금 더 이런 케어 쪽에 좀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동반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스킵하셔도. 예. 예, 뭐 AI 온리가 언젠가는 되겠죠. 그 언젠가라는 게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할 것 같고요. 다만 먼 훗날에는 아마 일정 부분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좀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AI는 뭐 진단 보조다라는 서포터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자체는 결국은 AI의 정확도가 앞서 제가 95% 이상인 AI도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95%의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위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성립이 안 되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진단 정확도가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EICU 원격 중환자 관리라는 시스템도 예전부터 해외나 뭐 국내에서도 일정 몇 개의 병원들이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어떤 뭐 알람의 오류 알람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를 받는 많은 의료진들과 간호사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비율을 AI가 좀 더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실질적으로 간호사 의료진이 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신 환자분들을 알람 자체가 오류가 있어서 계속 방치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실제 그분들의 어떤 시그널이나 수치, 생체적인 수치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적시에 가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서 AI.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는 AI는 사람과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사람을 대체하는 거는 앞으로의 먼 훗날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관련해서 좀 떠오르는 생각이 작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버드 의대 총장님 이제
학장님이 이제 그 인터뷰에서 이제 예전에 의사들은 환자들 손 잡아주는 거 외에 할 일이 없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뭐 검사도 하고 뭐 약도 투여하고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앞으로 의사들은 환자들 손 잡아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되게 저희도 공감을 하고 좀 위기의식을 느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결국에는 어느 정도까지 정확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나올 수 있을까가 정말 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관점에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결국 이러한 AI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나 이 효율적으로 이거를 진단하고 또 경제성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건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2013년도인데 공보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보건소로 파견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마침 건강검진하는 날이어가지고 저한테 엑스레이 천장을 판독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그렇게 잘 보는 사람이 아니고 저한테 그런 것들을 시키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결국엔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좀 괜찮은 것 같은 것만 좀 추려내라.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 그 아까 조 프린튼이 뭐 그 영상 의학과 의사들은 이제 줄여야 된다 얘기를 했을 때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AI가 요즘 나오는 이제 AI들은 밸리데이션 스터디에서도 이제 디텍션을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잘 해내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걸 걸러내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그러면 그것들만 쳐내고 이제 필요하면 의사들한테 뭐 하는 거 그 역할만 해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에 참가하신 분들은 혹시 그 AI가 이제 이런 공공의료 시스템, 건강 검진이 될 수도 있고 진료, 보건소 진료가 될 수도 있고가 결합했을 때 지역 사회에서 이 의료의 효율성을 올리는 게 뭐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되는 분부터 하시는 게 그냥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마크로제는 이제 공공병원 쪽이랑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보니까 근데 질문의 전제는 이제 이런 AI 기술들이 이런 진료 현장에서 얼마만큼의 정확도로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고 그게 그 실제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맥락 안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정말 뭐 AI 기술은 그 각각의 기술에 그 따라 다를 거기 때문에 이걸 generalize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이 DNA sequencing world 안에서도 지금 뭐 구글이 뭐 여기저기 그 발표에서 많이 나오고 계신데 저도 하나 던지자면 이제 구글의 deep variant라고 하는 그 convolutional CNN 그 모델 기반의 이제 그 변이를 DNA sequencing 데이터에서 발견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건데 보통은 저희가 통계에 의해서 변이를 발견을 많이 해요. 뭐 Bayesian theory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 구글은 생각을 아예 뒤집어 가지고 이 통계 문제를 그냥 사진 문제로 바꿔버려 가지고 사진에서 이 변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이제 걸러내서 변이를 발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MIT나 뭐 그 하버드랑 같이 합작한 브로드 인스티튜트에서 만든 뭐 GATK라고 하는 골드 스탠다드 변이 발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구글이 나오자마자 딥페런트가 그걸 다 넘어서 버리는 그런 엄청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구글이 여러모로 충격을 많은데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았을 때 이런 AI가 정말 진료 현장에서는 정말 그 파격적인 진단 정확도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우리 환자들에게 더 높은 정확률로 가는 것이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AI 기술이 결국 뭐 AI 영상 판독이라든지 비슷한 뭐 진단 지원 시스템 또는 뭐 조기 검진을 통한 예방 시스템 또는 뭐 원격 진료에 사용되는 등 결국 사용되는 시나리오는 사실은 뭐 민간 병원이나 공공병원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계속 얘기 나온 바와 같이 공공병원의 특성상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한 공공병원은 아무래도 의료 자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 이런 AI가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일반 민간 병원에 비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AI가 어떻게 공공 의료 시스템에 통합이 될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뭐 민간 병원과 다른 방식으로 통합을 생각해 볼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임상 현장에 쓰이는 많은 영상 관련 그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 시장이 아직 열리지도 않은 느낌이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실제 이제 기존에 워낙에 진료 환경 자체가 좀 보수적이고 진료 환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는데 새로운 AI 소프트웨어가 들어감으로 통해서 뭐 충돌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AI가 병원에 실제 진료 환경에 들어가서 쓰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결정 과정 속에서 또는 이제 사용을 철회하는 병원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간 병원의 경우는 사실 환자를 보는 볼륨도 많고 연구의 의지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하고자 그 병원 경영진에 바텀업 방식으로 구매 요청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그래도 자연스러운데 아마 공공병원은 아마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도입 관련해서는 이제 공공병원은 조금 탑다운 방식으로 이런 인공지능이 쭉 의료 현장에 깔릴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지 도입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제가 예전에 했던 사업에 대한 사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병원이 이제 뭐 지역에 있는 보건소, 공공의료기관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과거에 했던 기획해서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응급의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타이틀은 AI 기반의 응급의료 시스템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2018년부터 사업을 기획해서 진행했던 사업이었고요. 다만 이제 응급체계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방청 119 구급센터가 있고 보건복지부 관하에 각 병원의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좀 이원화되어 있는 응급의료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가 출동해서 응급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이송을 하죠. 뭐 최근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러면 가끔 이제 기사에 보면 응급환자 뺑뺑이라는 뭐 자극적인 이제 제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최적의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실을 못 찾아서 결국에는 좀 안타깝게 좀 안 좋은 결과를 맞는 환자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AI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기획했던 사업이었던 거고요. 뭐 그 사업을 통해서 모든 뭐 응급의료 체계가 개선됐다 그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AI라는 어떤 툴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좀 응급의료 체계의 한계를 일정 부분 개선해 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시도했던 유의 사업이었습니다. 나름 뭐 기술 개발 성과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았고요. 다만 그 기술 개발 성과가 전체의 응급의료 체계에 다 적용되고 확산되는 부분은 제도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의 그 권한 바뀌어서 시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아쉽고요. 두 번째 사례는 군부대 AI 사업이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고 또 앞으로 제가 좀 나이가 더 들고 제 이제 아들이 나이가 더 든다면 군대를 가겠죠.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혹시나 이제 내 자녀가 군대에 가서 혹시나 다치고 아프고 혹시 뭐 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뭐 옆에 이제 군의관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군의관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부족하죠. 현재는 그리고 현재 위대생 분들이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군의관 입대하는 거를 많이 좀 기피한다라는 기사도 최근에 봤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군이라는 특수 환경, 약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환자가 아니라 군이라는 특수 환경에 군인들의 어떤 치료를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에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최적의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 정답은 뭐 군의관 수를 많이 늘리고 민간 병원과 협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를 도와주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이론적인 거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일정 부분을 AI가 대체를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기획하고 만들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질환에 대해서 좀 타겟을 했었고요. 뭐 군인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뭐 발목이나 무릎 관절 같은 그런 골절성의 부분도 엑스레이를 통해서 AI가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침을 결정해주는 그런 류의 사업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최전방 부대에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뭐 최전방 부대 군 위로 시설에 엑스레이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동형 엑스레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AI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시범적으로 적용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공공의료라는 게 뭐 단순히 이제 그 공공병원이고 보건소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의료시설 자체가 조금 취약한 어떤 뭐 응급이나 군이나 뭐 예를 들어서 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쪽도 있겠어요. 특수집단에. 그래서 그런 쪽에 AI를 좀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기고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의 주제가 따뜻한 AI라였습니다. 따뜻한 AI라는 게 뭐냐면 뭐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엔 AI라는 게 기술이긴 하지만 사람들한테 인간한테 뭔가 따뜻한 어떤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AI가 돼야지만 진정한 AI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저는 뭐 지금도 AI는 단순히 기술로서만 적용하면 향후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개발된 기술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한테 환자들한테 뭔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체계로 가야지만 결국에는 어떤 AI라는 게 빛을 발하고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본인께 토론 참가자분들의 그 경험에 기반해서 이제 다 그때 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현재의 어떤 가장 좀 한계점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러면 뭘 좀 해야 된다 이런 도전 지금 현재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이거를 좀 풀어줘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뭐 정부 예산을 좀 더 투입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기술 개발을 더 뭐 해야 된다라든가 인식이 바뀌어야 의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환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환자들은 아까 굉장히 만족한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부분을 지금 해결해야 될지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도전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마크로젠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전 세계 인구 모두에게 이 DNA 블루프린트를 돌려주는 게 그 목적이고 또 그 설계도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설계도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까지 함께 드리는 게 이제 목적이라서 이런 젠톡과 같은 이 직접 소비자 대상 검사 서비스를 이렇게 계속 만들고 배포하고 있는 건데 사실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 질병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은 그 정부 규제 때문에 저희가 좀 전달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이유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요. 하지만 이제 국민의 이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또 헬스케어에 대한 뭐 20, 30대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여전히 예를 들어서 뭐 비만, 뭐 탈모 이 정도만 건드릴 수 있지 이 사람의 뭐 대장암 발발률 genetic disposition이니까 얼마만큼 잘 걸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 아까 펀메드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변이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그 예시가 이 파마코지노믹스라고 하는데 이제 약물 유전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제약회사에서 약물을 개발할 때 그 약물이 그 100%의 파퓰레이션에 다 워킹하도록 설계가 된 게 아니거든요. 보통 한 60% 정도만 그 인구에게 적용이 돼도 이건 정말 잘 만든 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40%는 어떻게 되느냐? 20%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부작용도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FDA에서 다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보다는 득이 더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아까 ADM이 그 앞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 메리 데이터 그 발표에서
약물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약물이 그 메타볼리즘이 잘 될지 안 될지를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도 저희는 이렇게 굉장히 액티브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저희는 그 규제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AI의 이런 기술을 그 국민들에게 바로 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에도 불구하고요. 네, 저는 그 앞서서 그 AI가 뭐 공공의료뿐 아니라 민간 병원에서도 활성화 안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AI 시장이 이제 시작 단계고, 그리고 AI를 활용한 진료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컨센서스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부족한 상태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AI를 도입할 때 사실 어떤 병원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병원장님이 그냥 이게 수가가 되는 제품이니까 뭐 써보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연구에 관심이 있는 교수님들이 제품을 써보고 싶어서 뭐 구매 기한을 올려서 허락을 받고 받는 경우도 있고, 이게 되게 다양한데 사실 어떤 병원마다 정해진 룰이 없는 게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실제 또 다른 문제는 과정 관리인데, 실제 병원에 이제 좋은 뭐 진료에 활용할 목적으로 도입했을 때 실제 아무래도 뭐 의료기기다 보니 오류가 날 수도 있고 활용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 사용량이 뭐 추이가 뭐 떨어지는지 변화가 없는지, 떨어진다면 그 원인은 뭔지, 이거를 파악하는 어떤 뭐 조직이라든지 뭐 책임지고 있는 리더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미국 쪽에서는 뭐 CAIO라고 AI 관련해서 모두 도입부터 관리까지 결정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뭐 도입부터 활용이 유지되는 데까지 뭐 그런 뭐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가장 큰 이제 이걸 타파하려면 어쨌거나 인공지능이 의료 현장에 널리 쓰일 수 있게끔 판을 깔아주는 게 필요한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수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의사결정자들은 항상 이걸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뭐 재정적이든 아니면 뭐 의료진의 업무 피로도를 줄이든 아니면 고용을 줄이든 어떤 식으로든 ROI가 분명해야지 이걸 결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는 이 ROI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가 같은 경우는 일부 그 저희 회사 제품도 혁신의료 기술이라고 그래서 건강보험 임시 등재 과정을 통해서 환자들한테 비급여로 몇 년간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가 이 기술을 쓰려면 상당히 많은 동의서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취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환자 전액 부담이기 때문에 실제 임상의 선생님들이 바쁜 와중에 그 설명하고 환자분들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를 기술을 쓸지 말지 결정하는 건 기존 워크플로우랑 완전히 충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많이 퍼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건강보험 임시급여지만 급여 형태로도 선별급여 형태로도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이제 비급여의 한 10분의 1 정도 금액밖에 안 돼서 지금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혁신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선별급여로 진행하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타파하려면 좀 뭐 일본처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가산수가를 주는 식의 그런 모델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미국은 워낙 뭐 의료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병원에 이제 수가 책정을 할 때 저희도 병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병원 평가할 때 어떤 질 평가 요소로 인공지능을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좀 넣으면 병원들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좀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ROI 관련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기술에 대해서 이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다는 경제성 평가를 기업이 주도로 해야 되는데요.
사실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면 국가 주도로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뭐 이 기술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뭐 정부 주도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인공지능 확산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제가 마지막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뭐 제도 개선이라는 부분, 모든 산업 도메인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항상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규제 개선을 해달라. 규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이 어렵고 기술 개발을 한 거를 사업화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근 몇 년간 저는 저희 나라 정부에서 복지부나 식약처에서 굉장히 많은 규제 개선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나라의 식약처보다 어떤 규제, 단순히 뭔가 이거를 하지 마라고 하는 규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AI의 헬스케어 기기를 좀 더 시장에 빨리 나올 수 있을지를 스스로 컨설팅 해주면서까지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는 되게 전향적인 규제 기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국가보다는 국내의 어떤 규제의 개선을 하려고 하는 어떤 정부 부처의 의지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사람의 심리상 모든 규제를 다 100% 해결을 하고 싶은 니즈는 있겠지만 헬스케어 산업 자체는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100%의 규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할 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적정한 수준에서의 어떤 타협,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개선될 거고 실질적으로 그 개선이 어떤 뭔가 문제가 있는 개선이 아니라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개선으로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그러면 기술이라는 게 개발됐을 때 결국에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궁극적인 AI 서비스의 궁극적인 사용자는 병원이고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1차적인 사용자고 뭐 일정 부분의 환자 향의 서비스는 일반 국민들, 환자들이 이제 서비스 수혜자가 되겠죠. 근데 모든 기술은 저희가 스마트폰을 쓰고 패드를 쓰고 노트북을 쓰던 간에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은 저는 기능이 많은 것보다는 사용성이 편한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많은 기능을 집어넣는 AI를 굉장히 깊이 기획하고 만들었다고 한들 결국에는 그 사용 편의성이 떨어지는 AI 솔루션은 결국에는 병원이나 일반 소비자한테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용 편의성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뭐 앞에도 이제 많은 연사분들께서 말씀하셨고 좌장님도 이제 발표할 때 말씀하셨었는데 궁극적으로 병원에 사용했을 때 가장 사용 편의성이 높은 거는 병원의 EMR 연동이 가장 저는 1차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EMR이 연동돼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 드려야지 의사 선생님은 쓰지. EMR 연동이 안 되면 결국에는 창을 듀얼창 2개, 3개 열어놓고 하게 되면 되게 불편하시거든요. 더군다나 3분 진료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 만든 AI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도 고민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규제 제도 개선보다도 더 빠르게 AI 솔루션들이 확산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병원의 진료 프로세스가 일정 부분 변경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병원의 경영진 측에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기존의 오프라인의 어떤 진료 프로세스를 AI가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료 프로세스도 일정 부분 개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 과제들 많이 하는데요. 뭐 저도 뭐 정부 과제를 뭐 수주하려고 다양하게 좀 제안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정부 과제 방향은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좀 대형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소규모 과제보다는 좀 더 대형 과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 대형 과제 안에서 기술 개발과 실증과 임상과 사업까지를 모두 아울릴 수 있는 체계로 지원을 하는 게 지금처럼 단계별로 구분된 어떤 R&D나 사업에 대한 어떤 개선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어떤 정부 사업의 대형화, 과제의 대형화도 추가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어떤 제도 개선, 일종의 제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들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가 주도가 되겠지만 어떤 규제를 개선해야 되고 수가를 인정하는 등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정부 과제까지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정부 과제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100억짜리 과제가 나와도 20개 기관 컨소시엄으로 해서 5억씩 나누면 굉장히 좀 쓸 게 사실 별로 없어지는 게 좀 너무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대형 과제는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지금 뭐 차기 이제 대선 후보들은 이제 그 100조 정도를 갖다가 뭐 AI에다가 퍼붓겠다. 뭐 그 GPU를 만장을 사서 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 이제 주어진다고 하면 이걸 어디다가 쓰는 게 가장 중요할지, 뭐 GPU를 사는 게 중요할지 아니면 뭐 LLM 모델을 지금 사실은 아까도 챗 GPT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 챗 GPT로 다 지금 서비스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건 못 쓰게 규제로 막아놓고서는 이제 우리 모델을 또 정부에서 모델을 만들어 제공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이 없을 질문이라서요. 그냥 네. 일단 너무 큰 질문이어서 저도 감히 제가 막 대선 주자분들도 잘 못 대답을 해주시는 대답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큰 흐름에서만 저는 제 의견을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에는 그 계속 AI는 도구다라는 말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고 그 도구를 잘 쓰는 사람과 집단은 더 위로 계속 올라갈 거고 못 쓰고 익숙하지 않은 집단은 계속 쇠퇴할 거라 그거는 사실 정말 그냥 큰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교육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그 어린 친구들에게 사실 저도 최근에 그 딸이 생겼는데 저는 이 친구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모습이 상상이 안 그려져요. 왜냐하면 다 숙제 챗GPT로 하면 어떡하지? 저는 이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정말 이 사회 전반적으로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그냥 그 정부 과제 이야기에서 잠깐만 돌아가자면 저는 그래서 그 아까 정부 그 큰 과제에 좀 그 마크로젠에서는 이런 DNA 검사를 좀 모두 미리 해드리고 DNA 검사를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 검사를 바탕으로 이제 약물을 처방받거나 하면은 이런 피해야 되는 약물들은 다 EMR에 들어가 있어서 막 부작용을 최대한 많이 피해서 어떻게 보면 좀 예방적으로 좀 이런 비용을 많이 아끼고 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 덧붙이고 싶어서 하나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예, 뭐 일단은 예.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도 뭐 정답은 없고요. 100조의 AI 굉장히 저는 뭐 AI 쪽에 지금 투자를 하는 거는 뭐 옳은 정책 방향이나 다만 예산이 100조인지 얼마인지는 그거는 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 AI라는 것도 단순히 기술로 AI지만 AI가 적용된 산업 도메인이 워낙 광대하다 보니까 이걸 특정 AI의 인프라의 투자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결국엔 산업 도메인마다의 특화된 AI의 필요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 있는 어떤 다양한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산업에 맞게 이제 예산을 좀 배분하는 정책도 추가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이제 헬스케어 쪽을 잘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인프라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기술 개발에 대한 검증, 임상에 대한 검증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들을 하십니다. 근데 기술 개발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임상 검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간도 더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임상, 실증, 약간 개발된 거냐 검증과 사업화 전 단계까지 어떤 부분을 헬스케어 쪽은 좀 더 도움을 주시면 많은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드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오신 그 분들 중에서 아마 정부에 뭐 조언을 하시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좀 아까 제안해 주신 예방적인 이런 사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그
아까 임상 검증 실제 사실 성능이 떨어지는 것들 개발하느라고 굉장히 돈 낭비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검증해서 실제 써먹는 이런 쪽으로 상업화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좀 짧게만 질문 드리려고 하면 제가 늘 드리는 질문인데요. 어제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누가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내과 의사셨는데 이제 내과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누가 하셨는데 제가 그냥 과마다 사실 다 상황이 또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영상의학과를 그냥 딱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코어라인 소프트에서도 와 계시고 뭐 한데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수를 줄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주로 영상의학과 교수님하고 컨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일단 대답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유가 사실은 처음에 워낙에 영상 관련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뭐 개발이 먼저 되기도 하고 작년에 FDA 허가받은 제품들을 좀 목록을 봤더니 거의 80%가 영상 관련된 제품인 걸 보면 사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분야는 영상의학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주 특별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사실은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의 비등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제품 중에 폐암의 가능성이 있는 폐결절을 찾아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특히 유럽에 같은 경우는 1차 판독을 더블 리딩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 두 분이 하는데 그 두 분이 하는 것 비해서 인공지능 플러스 의사 한 분이 하는 게 오히려 위음성이 적더라라는 이런 페이퍼도 나오고 해서 어떤 그런 특정한 시나리오에서 어떤 AI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또는 뭐 루니션 특정 회사를 언급해서 그런데 유방암 검진 관련해서도 사람만큼 기능을 한다 이런 연구가 나온 걸 봐서는 특정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의사의 업무를 덜어주거나 의사를 보조해 줄 수 있을지언정 사실은 흉부CT를 하나 찍어도 봐야 될 소견이 어마어마하게 폐뿐만 아니라 뭐 근골격계나 심장이나 뭐 뼈 여러 가지 뭐 연조직이나 여러 가지 조직들을 다 봐야 되는데 이것 하나하나 모두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 의사 수를 줄이는 것은 뭐 아주 먼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스킵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럼 마지막으로 각 연사님들이 혹시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꼭 마지막으로 강조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AI라는 기술 자체가 어떤 많은 질환들에 적용이 돼서 개발되고 환자들의 어떤 진단 효율, 치료에 대한 효율과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질환에서 AI가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저는 앞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뭐 오늘 오전에 세션 자체가 저출산과 AI라는 주제였었는데 결국에는 기존의 AI 기술이 덜 적용됐던 꼭 필요한 분야를 찾아서 더 집중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하나의 예시가 이제 저출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 투입과 정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예산 투입과 정책 중에 일정 부분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좀 더 효율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전격적인 어떤 효과가 더 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결국에는 초고령 사회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겪어야 될 앞으로의 방향인데요. 결국에는 초고령 사회에 어떻게 하면 고령층 시니어분들한테 좀 더 효율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라는 것은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기술 개발하고 있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기술이 100% 정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니어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효율적인 AI를 통한 서비스 모델의 개발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역에서의 어떤 뭐 도입폭과 개발 부분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덜 지원했던 분야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찾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AI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책적으로나 뭐 정책 자금을 통해서나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의료 인공지능이 결국 가치는 그 임상에서 뭐 진단 정확도 향상이나 환자 아웃컴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뭐 효율성 향상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검사를 줄여줌으로써 거시적으로 비용 감소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로울 거다라고 생각한 AI가 앞서 제가 여러 번 코멘트 드렸다시피 아직은 이렇게 널리 쓰이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뭐 여러 좋은 의견 주셨지만 저는 어떻게든 이 인공지능이 진료 현장에 빨리 들어올 수 있게 하다 보면은 인공지능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긍정적인 방향도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되게 그 의사 선생님들 되게 바쁘시고 사실 워낙에 그 고정된 틀에서 업무를 하시다 보니 저희가 어떤 제품이 있어야 좋겠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향을 그 찾아서 쫓아간다기보다 이미 나와 있는 제품들이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과감하게 시장에 퍼뜨리고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다음에 정말 불필요하거나 뭐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뭐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초고령 사회 하면 저는 항상 기억하는 숫자가 두 가지인데 이게 장래 통계 인구 추계에 따르면 이제 건강 개선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가면 2060년에 이제 그 진료비 지출로만 390조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마크로젠은 항상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유전자 검사의 가격을 내림으로써 접근성을 높여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자꾸 약물 유전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약물을 안 드실 것 같죠? 나중에 60대 넘어가면 정말 하루에 11알씩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약물을 미리 이렇게 좀 그 DNA를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면 이런 부작용들을 많이 이렇게 지뢰를 피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계속 저희는 많이 해서 국민 건강에 좀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오전에 저출산 문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공공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이 인류의 난제에 대해서 그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이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그 활발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연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